말도 안 돼. 우리를 제치고 한국이라니? 미국과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사우디 왕세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과 격이 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숨겨진 영향력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석유를 다 퍼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받지 못한 극존칭과 파격 대우. 도대체 한국팀이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중동의 맹주가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몰랐던 대한민국만의 저력, 그 가슴 뜨거운 형제의 현장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서 스털링입니다. 로열 더치 쉘에서 40년 동안 기른 밥을 먹은 수석 엔지니어이자 현재는 사우디 아람코의 안전 고문을 맡고 있죠. 저는 평생 불을 봐왔습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 위에서 터진 시추선 화재도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 사고도 제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죠. 불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15분에 루바랄리 사막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화재가 아니라 지옥이 입을 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웠습니다. 통제실 외부 온도는 이미 섭씨 52도를 넘어섰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사막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보였죠. 하지만 두께 50cm의 방탄유리로 보호받는 통제실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얼음을 띄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뉴욕 증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얇은 카디건을 걸쳐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수치는 정상 압력 게이지는 안정적인 초록색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쿵!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진인가 싶어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지진계 바늘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3km 아래에서 무언가가 찢겨나가는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3초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쿠아앙!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통제실 방탄유리의 금이 갔습니다.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진주라고 불리는 제3정유 시설의 메인 파이프라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더니 높이 200m의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친 겁니다. 그건 불이 아니었습니다. 액체로 된 악마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를 휘감으며 사막의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직원들은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고 비상벨 소리는 굉음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치가 0이 아니라 무한대로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파이프 파열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매장된 가와르 대유전의 메인 챔버 즉 심장부와 연결된 동맥이 터진 것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시간 1200억 원어치의 원유가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서 고문님, 헬리버튼 팀이 도착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외침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리버튼,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화재 진압 전문 기업이죠. 이라크 유전 화재를 전담했던 그들이라면 이 지옥을 멈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소방 헬기 6대와 특수화학 소방차 20대를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구원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0분 후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헬리버튼의 현장 팀장인 마이클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철수를 지시하는 겁니다. 장비를 펼치지도 않고 말이죠. 마이클 지금 뭐 하는 건가? 불을 꺼야지.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마이클은 땀과 검댕으로 뒤범벅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서 저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계기판을 봐. 지하 압력이 2000 psi를 넘었어. 그래서 도망치겠다는 건가? 당신들 프로잖아. 프로니까 도망치는 거야. 잘 들어. 지금 저 불기둥 밑에는 TNT 500톤 위력의 가스가 뭉쳐 있어. 우리가 물을 뿌리는 순간 급격한 온도 차로 안반이 수축하면 그게 기폭제가 된다고. 72시간이야. 72시간 안에 저절로 꺼지지 않으면 지하 유전 전체가 연쇄 폭발할 거야. 그럼 사우디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원유 공급의 15%가 증발한다고. 마이클은 저를 뿌리치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 팀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중국 지원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1대1로 프로젝트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대까지 보냈지만 불기둥의 열기에 타이어가 녹아내리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미르 왕세자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서, 방법이 없는 건가?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솔직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접근조차 불가능한 열기 72시간이라는 데드라인 그리고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 사우디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이더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접근 중. 국적 불명의 수송기 2대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모두가 놀라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였습니다.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수송기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박힌 마크를 보는 순간 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그, 문양.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여길 왜? 왕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수송기의 치가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소방대원들이라면 방열복을 입고 소방호스를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짙은 남색 유니폼에 정체불명의 장비들만 잔뜩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피커처럼 생긴 음파 탐지기, 그리고 노란색 로봇개 12마리.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불을 끄겠다고 온 사람들이 소방차 하나 없이 로봇만 데려온 겁니다. 가장 앞장선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유진욱이라는 명찰을 단 그는 헬멧을 옆구리에 낀 채 불타오르는 유전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왕세자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자 류진욱 대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세자에게 사진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도대체 저 사진은 무엇이며 불을 끌어온 사람들이 왜 로봇과 탐지기만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라는 미국도 포기한 이 지옥에서 한국팀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욱이 꺼낸 그 낡은 사진 한 장. 그 안에 담긴 50년의 이야기가 이 지옥을 닫을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세자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중간중간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또렷했죠. 사막 한가운데 파이프라인 앞에서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시아인이었어요. 그들 옆에는 하얀 토브를 입은 사우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건 선왕 전하 아닙니까?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사우디 남자는 현 국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세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1974년의 모습이었죠. 류진욱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볕에 그을린 얼굴, 투박한 작업복, 그리고 뭔가를 해냈다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눈빛. 류진욱 대장과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 땅에 한국인 5만 명이 왔습니다. 류진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 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어요. 집에 보낼 돈을 벌기 위해 섭씨 50도의 사막으로 왔습니다. 낮에는 파이프를 용접하고 밤에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잤죠. 에어컨도 없었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10명씩 14병으로 쓰러졌어요. 왕세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매달 월급의 80%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 셋이 대학을 갔고 누나는 결혼을 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막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1970년대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이 사막에서 피땀을 흘렸다는 사실이 왠지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선왕 전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류진욱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작업이 예정보다 2달 빨리 끝났거든요.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선왕께서 물으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느냐고. 제 아버지가 대답했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고향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왕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왕께서 뭐라고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돕겠다고. 사우디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반대로 흘렀습니다. 류진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잘 살게 됐고 사우디는 여전히 부유했죠.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그가 불타는 유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건 섭씨 1200도의 지옥입니다.
감정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어요. 제 말에 류진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감상에 젖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게 빛나는 전문가의 눈이었죠. 아서 고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정으로는 불을 못 끕니다. 그가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끌어온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을 끌어온 게 아니라니요. 우리는 땅을 꿰매러 왔습니다.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땅을 꿰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진욱이 창밖에 불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은 증상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지하에 있습니다. 폭발로 안반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원유와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뿌려봐야 연료가 계속 공급되니까 불이 꺼질 리가 없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 팀이 왜 물을 뿌리지 않았는지, 왜 접근조차 포기했는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균열을 찾아서 막습니다. 상처를 꿰매듯이요. 연료 공급이 끊기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균열 위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유진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팀원들이 수송기에서 내린 장비들을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로봇 개들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개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발로 서 있고 머리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섭씨 1500도까지 견디는 특수 세라믹 외피입니다. 내부에 음파 탐지 센서가 들어 있어요. 이 녀석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균열 위치를 찾아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불을 끄겠다는 이 미친 계획이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유진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처음이에요. 보통이라면 이런 대답에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군요. 좋습니다. 해보시죠. 유진욱이 로봇개 한 마리를 불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투입 준비. 타깃은 지하 균열 위치 파악. 제한 시간 3분. 로봇개가 천천히 불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저게 가능할까? 아니면 몇 초 만에 녹아내릴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진욱이 가져온 진짜 무기는 로봇이 아니었다는 거요. 5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이 사막에 남기고 간 것. 그것이 이 지옥을 닫을 열쇠였다는 걸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봇개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제실 화면에 열화상 영상이 떴어요. 온통 빨간색과 주황색이었습니다. 섭씨 800도를 넘어서자 화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죠. 현재 온도 1100도. 외피 상태 양호. 기술팀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 작은 기계가 정말 저 지옥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1200도 돌파. 센서 작동 개시. 로봇개의 머리 부분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음파 탐지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지하 구조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균열 포착. 지하 41m 지점 길이 추정 120m. 첫 번째 균열을 찾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되는구나. 정말 되는 거였어요. 추가 균열 발견. 지하 62m 지점. 2개의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균열의 데이터는 불완전했어요. 유진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야. 폭발 충격파가 세 방향으로 퍼졌어. 마지막 균열 위치는 추가 탐색이 필요해.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균열 위치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유진욱이 다른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드릴처럼 생긴 기계였어요. 정밀 시추기입니다. 균열 위치가 파악되면 외곽에서 비스듬히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특수 봉합제를 주입해요. 봉합제요? 네. 열을 받으면 팽창하면서 굳는 특수 시멘트입니다. 포스코에서 개발했어요. 원래 용광로 균열 수리용이었는데 우리가 극한 환경용으로 개량했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준비를 하고 온 거였어요. 그냥 감정에 이끌려 뛰어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온 겁니다. 잠깐만요. 왕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술은 언제 개발한 겁니까? 유전 화재, 진압용으로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한국이 유전 화재 진압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있었을까? 유진욱이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른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목적이요? 지하 핵폐기물 처리장 봉쇄 기술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지하 봉쇄 기술을 연구해왔죠.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기술이 사막에서도 쓸 수 있겠구나. 사막에서요? 네. 1970년대에 아버지 세대가 중동 유전을 건설했잖아요. 그분들이 남긴 기록을 분석하던 중에 알게 됐습니다. 중동 유전의 지질 구조와 한국 지하 안반의 특성이 비슷하다는 걸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연구를 했다.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들이 지은 걸 언젠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도 있으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연결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진욱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가와르 유전 지하 배관도입니다. 1974년 설치 당시 도면이에요. 왕세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왜 한국에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리셨거든요. 순간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욱이 도면을 펼쳤어요. 손으로 그린 정밀한 설계도였습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현장 감독이셨어요. 직접 측량하고 직접 그리셨죠. 한국에 돌아오실 때 사본을 가져오셨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면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그린 도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쓸모가 있다고요? 잠깐 이 도면이 정확합니까? 50년이나 지났잖아요.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는 교체했어도 지하 안반 배치는 그대로예요. 이 도면을 보면 균열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진욱이 도면 이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세 지점에서 지하 수맥이 교차합니다. 폭발 충격이 이쪽으로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팀이 로봇계가 보내온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두 개의 균열 위치가 도면의 교차점과 거의 일치해요. 세 번째 균열의 예상 위치도 추정 가능합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그린 지도가 지금 아들의 손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들이 가져온 진짜 무기가 뭔지. 로봇도 봉합제도 아니었습니다. 50년간 이어져 온 기억과 기록. 아버지 세대가 이 땅에 남기고 간 흔적들. 그것이 진짜 무기였던 겁니다.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욱이 선언했습니다. 1단계. 로봇 투입으로 정밀 위치 확정. 2단계. 외곽에서 시추 개시. 3단계. 봉합제 주입. 예상 소요 시간 48시간.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데드라인이 72시간이라고 했는데 48시간이면 여유가 있군요. 유진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유가 아닙니다. 버퍼입니다. 반드시 뭔가 잘못될 테니까요. 그 말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겸손한 말이려니 했어요.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왕세자가 허가를 내렸습니다. 유진욱이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전원 배치, 로봇 12대 동시 투입, 각자 담당 구역으로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로봇계 12마리가 일렬로 서서 불길을 향해 전진했어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200m 높이의 불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과연 될까? 저 기계들이 정말 저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수는 투입 47초 후에 나타났습니다. 로봇 12대가 동시에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제실 화면에 12개의 창이 떴어요. 각 로봇의 시점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용암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어요. 1번 로봇 현재 온도 1050도. 정상 작동. 3번 로봇 균열 접근 중. 거리 약 30m. 7번 로봇 음파 데이터 전송 시작.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되는구나. 정말 되는 거야. 이상 징후 감지. 기술팀, 대원이 외쳤습니다. 화면 중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5번 로봇 내부 온도 급상승. 예상치의 3배입니다. 유진욱이 달려왔습니다. 원인이 뭐야? 지하 가스 농도가 예측보다 훨씬 높습니다. 센서가 감당을 못해요. 저도 데이터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가스 농도가 3배나 높았습니다. 폭발 때 분출된 게 아니라 지하에서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5번 신호 끊김. 첫 번째 로봇이 죽었습니다. 47초 만이었어요. 8번 로봇 과열 경고. 2번 로봇 센서 오작동.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11번 신호 끊김. 4번 신호 끊김.
9번 신호 끊김. 3분이 채 지나기 전에 8대의 로봇이 전소됐습니다. 화면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마치 생명체가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로봇 4대. 데이터 수집률 62%. 류진욱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수 명령. 남은 4대 즉시 복귀시켜. 로봇들이 불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외피가 절반쯤 녹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전멸이었습니다. 통제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류진욱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좌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3억 원짜리 장비 12대가 3분 만에 8대가 터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말이었지만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류진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62%밖에 못 얻었잖아요. 나머지 38% 없이 봉합이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명찰에 강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장님, 제 생각엔 가스 농도 문제가 핵심입니다. 말해봐. 로봇 센서가 과열된 건 온도 때문이 아니에요. 가스가 센서 주변에 막을 형성하면서 열 배출을 막은 거예요.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요. 류진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대신 사람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순간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강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봇보다 사람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꾸고 위험을 회피하고. 로봇은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지만 사람은 다르죠. 그래도 온도가 1200도라고요. 특수 내열복이 있습니다. 90초까지 버틸 수 있어요. 90초요? 그 안에 뭘 할 수 있는데요? 강태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로봇들이 수집한 62%의 데이터였어요. 이미 균열 3개 중 2개의 위치는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90초면 충분합니다. 류진욱이 한참 동안 강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너가 가겠다는 거야? 강태진이 웃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저 손 빠른 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프로게이머 했던 거. 게임이랑 이건 달라. 게임에서 90초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저한테는요. 저는 이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농담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마지막 균열 위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로봇 센서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강태진이 류진욱을 바라봤습니다. 류진욱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50년 전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뭐요? 아버지 도면이요. 여기 보세요. 3번째 균열의 예상 위치가 있어요. 로봇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면 오차 범위 5m 이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전 손으로 그린 도면과 21세기 로봇 데이터를 합치겠다고요? 미친 짓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류진욱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로봇은 더 이상 못 보내요. 남은 4대도 상태가 엉망이니까요. 외부 지원도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떠났고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아서 고문님. 류진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안 되면 저희만 죽는 겁니다. 성공하면 모두가 삽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왕세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죽고 화재는 계속됩니다. 성공하면요. 62%의 데이터가 100%가 됩니다. 봉합 작전이 가능해져요. 왕세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기둥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 땅을 지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당신이 지키겠다고요?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라의 가호가 있기를. 강태진이 내열복을 집어 들었습니다. 은색의 두꺼운 슈트였어요. 마치 우주복 같았습니다. 류진욱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90초다. 그 안에 반드시 나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진아. 네. 죽지 마라. 강태진이 씩 웃었습니다. 죽으면 리스폰하면 되죠. 그가 헬멧을 썼습니다. 그리고 불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90초.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희망이 생기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강태진의 모습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90,
89, 88, 87, 86, 85. 통제실의 모든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강태진의 헬멧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었어요. 온통 주황색과 빨간색이었습니다. 마치 태양 속을 걷는 것 같았죠. 현재 온도 980도, 내열복 상태, 양호. 기술팀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90초밖에 없습니다. 72, 71, 70. 예상 지점까지 거리 40m. 강태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내열복을 입고 있는데도 빨랐어요. 역시 운동신경이 다르더라고요. 온도 1100도 돌파. 경고 구역 진입. 유진욱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태진아 속도 조절해.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54, 53, 52. 예상 지점 도착. 탐색 시작합니다. 화면에 강태진의 손이 보였습니다. 휴대용 음파 탐지기를 꺼내 바닥에 대고 있었어요. 작은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신호 감지. 지하 41m 지점에 균열이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찾았어요. 세 번째 균열을 찾은 거예요. 좌표 전송합니다. 38, 37, 36. 좌표 수신 완료. 태진아 철수해. 알겠습니다. 강태진이 돌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30m만 더 가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 지하 가스 분출 감지. 화면이 흔들렸어요. 바닥에서 뭔가가 솟구치는 게 보였습니다. 시뻘건 화염이었어요. 태진아 멈춰. 앞에 가스 분출구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진의 앞길이 불벽으로 막혀버렸어요. 21, 20, 19. 다른 경로 찾아. 왼쪽으로. 강태진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왼쪽도 막혀 있었어요. 새로운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은요? 안 돼요, 대장님. 온통 막혀 있어요. 12, 11, 10.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구나. 저 안에서 죽는 거야. 위로. 강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파이프가 있어요. 저 위에. 화면이 위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낡은 파이프가 있었어요. 지상 3m쯤 높이에 가로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거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미쳤어? 내열복 입고 어떻게 올라가? 게임에서 벽타기 많이 했어요. 5, 4, 3. 강태진이 점프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낀 손이 파이프를 잡았어요. 그리고 원숭이처럼 매달려서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 1, 0. 제한시간 초과. 내열복 1개입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강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 -4. 파이프 끝에서 그가 뛰어내렸습니다. 화염병 너머로요. 그리고 굴러서 출구 방향으로 달렸어요. -8, -9. 불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내열복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대원들이 달려가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강태진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데이터 획득 완료요.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미친놈이지만 해냈어요. 유진욱이 강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바보야. 제한 시간 넘기면 어떡해. 9초밖에 안 넘겼잖아요. 9초면 죽을 수도 있었어. 안 죽었잖아요. 유진욱이 강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자, 이제 데이터가 완성됐습니다. 기술팀 대원이 보고했어요. 3개의 균열 위치 모두 확보. 봉합 작전 준비 가능합니다. 유진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개의 균열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3개의 균열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모두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3개의 붉은 선이 지하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입니다. 유진욱이 대답했어요. 이 교차점이 전체 균열의 핵심이에요. 여길 먼저 막으면 압력이 분산돼서 나머지 균열 봉합이 수월해집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위치예요. 그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그린 도면이었어요. 심장은 화염 중심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예상 온도 섭씨 1400도. 어떤 내열복도 버틸 수 없는 온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봇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잖아요. 유진욱이 한참 동안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이 커졌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비상 통로가 있어요.
아버지가 표시해둔 곳이에요. 50년 전에는 정비용으로 만들어진 지하 터널입니다. 저는 도면을 봤습니다. 정말 희미한 선으로 터널이 표시돼 있었어요. 이 터널이 아직 있을까요? 확인해봐야죠. 류진욱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연결해줘. 한국건설사 기록 보관소. 10분 후 한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건설을 담당했던 회사의 자료실이었어요. 확인됐습니다. 비상 터널 존재합니다. 1978년 보수 공사 기록이 있어요. 류진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됐어. 이걸로 들어간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터널로 들어간다 해도 심장까지 어떻게 갑니까? 거기도 1400도일 텐데. 직접 안 가도 됩니다. 류진욱이 설명했어요. 터널에서 심장까지 비스듬히 시추공을 뚫고 봉합제를 주입하면 돼요. 사람이 심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터널이 작업 거점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터널은 작업 거점이고 거기서 원격으로 봉합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강태진이 말했어요. 이론이 아니라 해야 해. 류진욱이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48시간 중 이미 12시간이 지났어.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비 준비해. 터널 진입 작전 시작한다. 류진욱의 명령에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기둥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6시간. 그 안에 심장을 막아야 합니다. 과연 될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모함인지 용기인지 저는 아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터널 입구를 찾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 된 지도와 현재 지형을 대조하는 작업이었어요. 모래 폭풍에 묻히고 세월에 잊힌 비상 통로를 찾아내야 했죠. 찾았습니다. 새벽 4시. 대원 한 명이 외쳤어요. 사막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 세대가 만든 비상 출입구였어요. 류진욱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녹이 잔뜩 쓸어 있었지만 구조는 튼튼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서늘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온도 확인. 섭씨 38도. 진입 가능합니다. 지상은 52도인데 지하는 38도였어요. 여전히 덥지만 작업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높이 2m, 폭 3m 정도였습니다. 50년 전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통로였다고 해요. 심장까지 거리 약 100m. 시추 각도를 감안하면 총 시추 길이는 약 150m입니다. 류진욱이 도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추공을 뚫고 봉합제를 주입한다.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정밀 시추기가 터널 바닥에 자리 잡았습니다. 봉합제 탱크가 연결됐고 제어판이 세팅됐어요. 시추 시작합니다.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안반을 뚫는 소리가 터널에 울렸어요. 현재 깊이 10m, 20m, 50m. 순조로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될 것 같았거든요. 100m 돌파. 목표까지 50m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추기가 멈췄어요. 무슨 일이야? 장애물 감지. 뭔가 막혀 있습니다. 기술팀이 센서를 확인했어요. 금속 구조물입니다. 오래된 파이프라인 잔해인 것 같아요. 류진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뚫을 수 있어. 시도해보겠습니다. 드릴 출력을 높였어요. 하지만 쇠를 깎는 소리만 날 뿐 진전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드릴 날이 버티질 못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남은 시간 28시간. 이대로 시간만 버리면 끝입니다. 다른 각도로 뚫을 수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산해봐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류진욱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여기. 그가 한 지점을 찍었습니다. 50m 앞에서 각도를 틀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 대신 뭐요? 누군가 직접 가서 시추기를 재설치해야 해. 원격으로는 각도 조절이 안 돼. 직접 한다고요? 터널 깊숙이 들어가서요. 거기 온도가 얼마예요? 기술팀이 센서를 확인했어요. 예상 온도 섭씨 95도입니다. 95도. 사우나의 2배의 온도였어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태진이 말했어요. 안 돼. 넌 이미 한 번 들어갔다 왔잖아. 류진욱이 말렸습니다. 대장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지휘관이 없으면 작전이 무너져요. 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제가 가죠. 다른 목소리였어요. 팀원 중 가장 나이 많은 대원이었습니다. 45살쯤 돼 보였어요. 정 기사님, 열환경에서 장비 다루는 건 제가 제일 능숙해요. 포항제철소에서 20년 일했거든요. 류진욱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 기사님 부탁해요. 정 기사가 간이냉각 조끼를 입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시간은 벌 수 있어요. 제한 시간 5분입니다. 그 안에 재설치하고 나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정 기사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현재 위치 50m 지점, 온도 78도, 100m 지점, 온도 85도, 150m 지점. 도착했습니다. 온도 93도. 시축이 재설치가 시작됐어요. 무전기 너머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도 조절 중. 30도 틀었습니다. 고정 볼트 체결 중. 시간이 흘렀어요. 3분, 4분. 완료. 재설치 끝났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정 기사님 빨리 나오세요. 지금 복귀합니다. 그때 굉음이 울렸어요. 뭐야? 터널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쏟아졌어요. 지하 가스 폭발. 정 기사님 응답하세요.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정 기사님. 5초, 10초, 15초. 여기 정입니다. 약한 목소리였어요. 괜찮으세요? 터널 일부가 무너졌어요. 막혀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구조대 보낼게요. 버텨요. 시간 없어요. 먼저 시추 돌려요. 뭐라고요? 시축이 작동시키라고요. 내 걱정 말고. 류진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추 시작해. 하지만 정 기사님 말대로 해. 시간이 없어. 드릴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구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110m 돌파. 120m. 정 기사님 버텨요. 거의 다 뚫렸어요. 130m. 목표 지점 도달. 심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봉합제를 넣으면 됩니다. 봉합제 주입 시작. 특수 시멘트가 시추공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심장을 향해서요. 주입 완료. 경화 대기 중. 10분, 20분. 경화 확인. 봉합 성공입니다.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 기사님 상태는요? 구조팀에서 보고가 왔어요. 발견했습니다. 의식 있어요. 정 기사가 실려 나왔습니다. 탈수와 경미한 화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시추기는요? 잘 됐어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정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기사님 덕분이에요. 정 기사가 웃었어요.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다행이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용기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동료를 위해 버티는 것. 임무를 위해 아픔을 참는 것.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상황 보고 기술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심장 봉합은 성공했습니다. 압력이 분산되면서 불이 30% 줄었어요. 하지만 뭐야? 나머지 두 균열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완전 진화를 위해서는 추가 봉합이 필요해요. 창밖을 봤어요. 불기둥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남은 두 균열은 어떻게 합니까? 류진욱이 도면을 다시 폈어요. 심장을 막았으니까 압력이 분산됐어. 이제 나머지 두 곳은 직접 접근해서 막을 수 있어. 직접 접근이요? 아까처럼요? 아니, 이번엔 달라.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대장님이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강태진이 말렸어요. 하지만 류진욱은 단호했습니다. 남은 두 균열은 동시에 막아야 해. 시간차가 생기면 압력이 쏠려서 또 터져. 그럼 두 팀으로 나눠서. 경험 있는 사람이 부족해. 정 기사님은 부상당했고 태진이 넌 이미 한계까지 갔다 왔어. 류진욱이 내열복을 집어들었어요. 나랑 민호 둘이 간다. 동시 봉합 작전이야. 민호라는 대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과묵한 청년이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열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터널이 아니라 직접 화염지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제한 시간은요? 없어. 류진욱이 말했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미쳤습니까? 내열복이 영원히 버텨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욱 씨, 왕세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목숨 걸 만큼 사우디가 중요합니까? 유진욱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품에서 그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 전에 아버지가 여기서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열사병으로요. 사흘간 의식을 잃었죠. 그때 사우디 노동자들이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간호했대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자기들 물을 아버지한테 줬다고요. 유진욱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사우디 사람들한테 빚이 있다고. 기회가 되면 갚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쓰러진 젊은 아버지. 그를 살린 사우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들이 그 땅을 지키려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오늘이 그 기회예요. 유진욱이 헬멧을 썼습니다. 갑니다. 두 사람이 불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호는 왼쪽으로, 류진욱은 오른쪽으로. 각자 맡은 균열을 향해서요. 류 대장 현재 온도 900도. 민호 대원 현재 온도 880도. 아직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균열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1000도 돌파. 1100도 돌파. 내열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균열 1번 도착. 봉합 시작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균열 2번 접근 중. 30m 남았습니다. 류진욱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가스 포켓 감지. 류 대장님 위치에서 5m 전방. 가스 포켓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시한폭탄이었어요. 멈춰요, 대장님. 류진욱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균열이 가스 포켓 바로 뒤에 있어. 우회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 민호 봉합 완료까지 얼마나 남았어? 3분이요. 3분 안에 끝내야 해. 안 그러면 압력이 쏠려. 류진욱이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가스 포켓을 막을게. 민호 넌 봉합에 집중해. 뭐라고요? 봉합제로 가스 포켓을 먼저 덮으면 폭발을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대장님 봉합제가 부족해요. 남는 걸로 어떻게든 할게. 류진욱이 가스 포켓을 향해 봉합제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기 몫의 봉합제를 가스 포켓에 쓰고 있으니까요. 가스 포켓 봉합 중. 시간이 흘렀어요. 1분, 2분. 민호 봉합 완료. 좋아. 류 대장님은요? 유진욱이 균열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봉합제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대장님 봉합제 잔량 15%. 15%. 균열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욱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파이프 잔해가 있어. 이걸로 물리적으로 막아. 믿을 수 없었어요. 봉합제 대신 파이프 조각으로 균열을 틀어막겠다고요? 그게 돼요? 해봐야 알지. 유진욱이 뜨거운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내열 장갑 너머로도 열기가 느껴졌을 겁니다. 균열 삽입 시작. 파이프를 균열 틈새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15%의 봉합제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경화 기다리는 중. 10초, 20초. 굳어가고 있어요. 작동합니다.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봉합 완료. 두 균열 모두 막혔습니다. 유진욱이 돌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출구를 향해서요. 빨리 나오세요. 내열복 1개입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한 번 경고음이 울렸어요. 추가 가스 분출 감지. 대장님 경로에 새로운 화염 발생. 화면에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유진욱의 퇴로가 막혔습니다. 다른 길 찾아. 없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장님, 제가 갈게요. 안 돼. 넌 나가. 대장님 없으면 의미 없어요. 민호가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봉합을 마치고 나가던 길을 되돌아온 거였습니다. 미친놈. 유진욱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이쪽으로 길이 있어요. 민호가 작은 틈새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빨리요. 두 사람이 틈새로 기어들어갔어요. 뒤에서 불길이 쫓아왔습니다. 출구 보여요. 20m. 뛰었어요. 내열복이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뛰었습니다. 10m. 5m. 두 사람이 불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대원들이 달려가 소화기를 뿌렸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내열복을 벗겼습니다. 대장님, 민호, 괜찮아요? 유진욱이 기침을 하며 일어났어요. 민호는 여기요. 민호가 손을 들었어요. 얼굴이 그을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았네요. 유진욱이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이 바보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40년간 불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3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기둥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높이 200m에서 150m로 감소. 100m, 50m. 3시간 만에 불기둥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봉합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기면서 불이 스스로 꺼지고 있었던 거예요. 온도 하락 중.
섭씨 800도, 600도, 400도,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시간. 정확히 데드라인 6시간 전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니, 저들이 해냈어요. 완전 진화 확인. 기술팀의 최종 보고가 나왔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세계 최대의 유전이 살아남았습니다. 유진욱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탈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물 한 방울 없이. 유진욱이 올려다봤어요. 말했잖아요. 불을 끌어온 게 아니라고. 땅을 꿰매러 왔다. 네. 상처를 꿰매면 피가 멈추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발상. 50년간 쌓아온 기술과 지식의 결정체였어요. 왕세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유 대장. 네. 왕세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유진욱이 당황해서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왕세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전에 선왕께서 약속하셨죠. 은혜를 갚겠다고. 그건 오늘 당신들이 갚았습니다. 아니, 10배로 갚았어요. 왕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사우디의 진정한 형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중동의 실권자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이런 말을 하다니. 한국은 우리를 도대체 몇 번이나 구하는 겁니까? 왕세자가 웃었어요. 석유를 다 퍼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유진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무슨 빚이요? 50년 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사우디 사람들이 살려줬잖아요. 그 빚이요. 왕세자가 한참 동안 유진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끌어안았어요. 형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다음날 전 세계 뉴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CNN 긴급 속보. 사우디 최대 유전 화재 72시간 만에 진화. 한국 특수팀의 기적. BBC 월드. 물 없이 불을 끈 한국인들. 새로운 소방 기술의 혁명. 알자지라. 50년 전 약속을 지킨 사람들.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인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유진욱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에게 물었어요. 다시 올 겁니까? 유진욱이 사막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연기도 불길도 없는 평온한 사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땅이니까요. 언젠가 또 오겠죠. 그가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활주로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송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꼬리날개의 태극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본 건 단순한 화재의 진압이 아니었다는 거요. 50년에 걸친 약속의 이행이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이 아들 세대에서 꽃을 피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불꽃보다 뜨거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유진욱이 저를 어느 공원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이었어요. 아버지 산소예요. 작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재학. 1952년에서 2019년. 사막에서 희망을 지은 사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막에서 희망을 지은 사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유진욱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새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사진에는 화재 진압 후 찍은 단체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팀과 사우디 관계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아버지가 지은 그 땅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살려준 은혜도 갚았고요. 유진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50년 전 흑백 사진과 오늘의 컬러 사진. 같은 땅에서 찍은 두 세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저랑 키가 똑같네요. 유진욱이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원묘지 곳곳에 비슷한 묘비들이 있었습니다. 저분들도 중동에서 일하셨던 분들입니까? 네. 이 구역이 중동건설 노동자 묘역이에요.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리비아.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분들이 다 저기서 일하셨죠. 저는 묘비들을 바라봤어요. 수백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런데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유진욱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어디서 왔는데요? 여기서요. 그가 묘역을 가리켰어요. 이분들이 사막에서 번 돈으로 한국이 컸어요. 공장 짓고 도로 만들고 배 만들고. 그 시작이 중동 달러였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국의 경제기적 뒤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류진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지은 걸 지키는 게 자식된 도리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작은 나라의 이 엄청난 의리의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스털링 고문님. 네, 사우디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분들 기억해 주세요. 류진욱이 묘역을 바라봤어요. 50년 전에 당신네 나라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피땀 흘린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지금 사우디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전하, 저는 오늘 한국에서 무덤을 봤습니다. 50년 전 우리 땅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사우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가 오늘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의리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 후 사우디 정부는 발표를 했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에 참여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리야드에 세우겠다고요.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막에 희망을 지은 사람들. 대한민국 건설 노동자 5만 명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의 땀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어요. 류진욱도 왔습니다. 그가 기념비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화재, 진압이 아니었다는 거요. 50년에 걸친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이 아들 세대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꽃은 두 나라를 영원히 이어줄 겁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람코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와르 유전은 완전히 복구됐어요. 하루 생산량 500만 배럴이 다시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안전 시스템이에요. 한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로봇 탐지 시스템, 정밀 봉합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네트워크. 모두 그때 한국팀이 보여준 기술들이에요.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국 기준이라는 뜻이죠. 유진욱 대장은 국제재난대응 교관이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그때의 경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도 초청이 왔다고 해요. 물 없이 불을 끄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태진 대원은 소방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프로게이머에서 소방관으로. 꽤 드라마틱한 전환이죠. 게임에서 배운 게 진짜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배워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정 기사는 완쾌 후 현장에 복귀했어요. 여전히 묵묵히 장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어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에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달 리야드 국제공항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사우디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뭐야, 저건? 알고 보니 학교 행사였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50년 전 이 땅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들이 이 장면을 봤으면 어땠을까? 아마 웃었겠죠.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다는 걸 보면서요. 며칠 전 류진욱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야드 기념비 사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이제 사우디 사람들이 기억한다고요. 류진욱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영원히요. 40년간 불을 봐왔지만 저는 그때처럼 뜨거운 불을 본 적이 없어요. 섭씨 1200도의 화염이 아니에요. 50년을 뛰어넘은 약속의 불꽃이요. 그 불꽃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꺼지지 않을 거예요. 작은 나라의 큰 용기, 세대를 잇는 약속, 그리고 사막의 핀 태극. 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고. 지금까지 사우디 사막에서 펼쳐진 72시간의 기적 어떠셨나요? 미국도 중국도 고개를 저은 섭씨 1200도의 지옥.
그 안으로 뛰어든 건 50년 전 이 땅을 지은 아버지들의 후예였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로봇과 기술 그리고 약속 하나로 세계 최대 유전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50년 전 사막에서 피땀 흘린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중동 건설의 영웅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댓글에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갑시다.